안녕하세요, 쾌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입니다. 정말 끊이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안세훈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안세훈 변호사고요. 현재 10년차 변호사로 법무법인 정향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변호사 안변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장 상사인 A씨는 2017년 7월 서울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자 후배인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씨는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손목을 잡아 끌면서 모텔에 가자 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직장에서 손등에 손을 올린다든지 또는 어깨와 허리를 만진 혐의도 있다고 하네요. 1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판결이 됐다고 하죠. 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집행유예보다 뭔가 벌금이 더 센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상 집행유예가 더 세죠? 훨씬 세죠. 네, 훨씬 세죠. 네. 이 1심과 2심 판결의 내용이 상이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고요. 1심과 2심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크게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제추행을 할 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신체 부위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지금 접촉한 신체 부위가 손목이잖아요. 네. B씨의 손목. 네. 이 손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다라고 봤었는데, 네. 2심에서는 손목만으로는 그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판단이 엇갈렸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 손목을 잡아 끌었잖아요. 예. 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데,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B씨의 손목을 잡아 끄는 것에 그쳤을 뿐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여기서 더 나아갔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판단을 파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성적 수치심이나 이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는 따로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위가 그 부위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여성의 뭐 가슴이나 아니면 엉덩이나 이런 부위를 만졌으면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되겠죠. 네.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니까. 네. 근데 그 부위에 하나지 않고 네. 뭐 팔이나 얼굴이나 뭐 등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어깨도 그렇군요. 해당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 직장 상사가 그 밑에 직원에게 힘내라고 어깨를 툭툭 치는 행위 네. 안으로는 강제추행이라 볼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그냥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얼굴을 쓸어내리다가 뭐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힘내라고 한다거나, 지금 갑자기 소름 돋는. 네, 이러면 완전히 그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군요. 힘내. 네. 이거랑 약간 손으로 쓸어내리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와 뉘앙스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네. 손목이라는 부위에 굉장히 집중된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네. 이 안세훈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부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후 맥락을 잘 살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결국에는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될까요? 그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그리고 뭐 재판부 이 부분들도 사실은 다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성향도 약간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고소가 접수가 되면 이 정도는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만약에 경찰이 무혐의로 올리면 검찰에서도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검찰에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네.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법원에서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건 또 강제추행이 아니다,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예. 이게 사람의 어떤 시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판부의 성향도 좀 작용을 하고, 물론 변호사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강제추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강제추행, 흔히들 말하는 성추행,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인 어떤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처벌이 되는지 나오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예. 요즘에는
경미한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좀 성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에서는 무조건 다 징역형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초범이고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판결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데 형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벌금형 해봐야 몇백만 원, 많은 돈이긴 하지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게 보안 처분이거든요. 네. 이 강제추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정 처분인데 일단은 신상 정보가 다 등록이 됩니다. 본인의 어떤 사진이나 프로필 이런 것들이 국가에 있는 사이트에 다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면 이게 굉장히 귀찮은 게 뭐냐면 매년 가서 또 다시 사진도 갱신해야 되고 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경찰서역에서 매년 출석을 이게 한 10년 넘게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신상 정보가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피의자가 살고 있는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어떤 가정집에 우편으로 다 통지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네. 이게 굉장히 또 두렵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등재되는 거랑 이게 공개되는 건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 등재는 거의 100% 다 등재가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사이트에 오픈이 되는 거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르군요. 네. 근데 이 오픈이 되는 거는 정말 중한 범죄, 뭐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범죄들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취업 제한 명령도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취업을 못하게 되니까 뭐 아동들 상대로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의료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범죄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취업 제한 명령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넣었는데 이걸 조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성범죄인지 아닌지. 네. 그런 경우에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범죄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사를 보면은 가족들과도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네요. 이혼의 네. 사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결혼을 할 때는 몰랐다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성범죄에 전력이 있었어. 네. 그러면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요? 그게 만약에 중대한 사유였을 경우에는 그리고 네. 이것을 속이고 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안세훈 변호사님과 최근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계속 풀어드리는 쾌변.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안세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감사합니다.